네, 어제 제가 LA 지역 AM 1650 그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아침 8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 뉴스를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복귀 첫날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찾아오신 그 구독자님들이 또 댓글로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뭐 어떤 분들이 보내주셨는지 제가 지금 거의 다 압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일일이 호명해 드리지는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영상 보시고 나서 8시에 라디오 서울로 가서 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라디오 서울 생방송 뉴스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영상 또 시간 날 때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 주신 분들 계신데 모두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미 조금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아마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된 비하인드 소식이 좀 어제 들어와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콜로라도주 그 볼더시에서 그 덴버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 이제 볼더라는 곳이죠. 거기 이제 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콜로라도주 볼더시에서 친이스라엘 행사가 일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처에서 한 남성이 이 화염병 같은 걸 던져서 6명이 큰 화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미국 내 이민 정책이 또 한 번 강하게 좀 옥죄어질 전망입니다. 그 사건과 이 이민 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 사건 개요를 보면 좀 이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볼더 시내 한 거리에서 45세의 남성이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그 발화 물질을 군중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6명이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피해자들은 67세에서 많게는 88세까지 대부분 이제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45살의 모하메드 솔리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자, 용의자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먼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집트 국적자로 미국 비자를 받아서 관광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 그 후에 돌아가지 않고 체류 기간을 계속 넘겨서 불법 체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신분인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였는데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요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입국 및 체류 경위입니다. 솔리만은 2022년 8월 27일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2023년 2월까지 체류가 허가됐지만 2월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인 2023년 3월에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취업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폭력 사건이라기보다는 연방수사국 FBI가 개입해서 테러 사건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정치적인 파장이 큽니다.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보좌관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테러를 저질렀다. 바이든 행정부가 관광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또 불법 체류 후에도 취업 허가를 내 주었다. 이 정말 자살적인 이민 이런 정말 치명적인 이런 이민 정책 때문에 발생한 테러 사건이다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한 이민 정책 강화가 더욱 옥죄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오버스테이 및 그 망명 신청자 등에 대한 그 심사 과정의 허점과 안전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금 강하게 불이 붙여질 전망입니다. 한인들의 경우에는요, 이 뭐 망명과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죠.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 출신인데 사우스 코리아에서 미국에 왔다가 불법 체류 신분이 되면서 나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은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못 가요. 뭐 그런 일 없잖아요. 한국과 미국은 우방국이라서 뭐 그럴 일도 없고 미국이 그렇게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북한 같은 그런 나라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망명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느냐. 이게 앞으로 일반적인 비자나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이민 신청 시에도 더욱 까다로운 그런 조건이 형성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이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좋은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테러범과 이전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집트 출신 불법 체류자의 화염병 투척 사건, 이 사건은 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바보 같은 바이든 정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SNS에서 테러범은 바이든의 터무니없는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다라면서 그는 나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 밖으로 나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면서 테러 행위는 법에 따라 최대 한도로 기소될 것이며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민 정책에 대한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꼭 망명이 아니더라도 불체자나 무슨 뭐 학생 비자는 물론이고요. 또 일반 이민 등등에 있어서 여하튼 더 강력한 조건이 취해질 수 있는 계기가 그 사건 때문에 더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남성 생식기를 여전히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 다시 말하면 남성에서 이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그게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뭐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조금씩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아직 수술이 다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그 성전환자의 여성 스파 출입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 여성 스파에 출입시켜라. 막지 말라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귀를 의심하시나요, 지금? 아, 그런 사람들 막아라라는 판결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막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작년부터 해서 한 두세 번 그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좀 전해드린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시애틀에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 올림푸스 스파. 지금 여기서 파이널 디시전, 파이널 저지먼트가 나왔기 때문에 전해드린 겁니다. 자, 올림픽 스파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기한 그 항소심 제기했는데 거기서 항소법원이 이 올림픽 스파의 그 항소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이 여성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면 여탕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사건은 그 올림푸스 스파가 지난 2020년 1월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헤이븐 윌비치라는 사람이요.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올림픽 스파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도 성전환 자이고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다 100% 성전환 수술이 끝난 거 아니에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남성의 생식기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은 아직 뭐 못한 모양이죠. 여하튼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헤이븐 윌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아무튼 이 사람은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이 올림푸스 스파를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올림푸스 스파의 여탕에 들어가려다가 이제 제지를 당한 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자 그 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입장을 금지하지 말라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올림피스 스파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 부당하다라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법원의 워싱턴 주 지법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고객을 제한하는 것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위배된다 라면서 트랜스젠더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올림푸스 스파 측이 다시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이 스파에서 다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생물학적인 남성을 출입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나에게 통보한 것은 연방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라면서 항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이제 승리하지 못하자 이제 항소한 거죠. 그 항소심이 이번에 끝났는데 항소심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9항소법원은 그 3명의 합의부 판결에서 판사 2대 1로 의견을 통해서 하급심의 결정을 인정한다. 즉, 출입을 막지 말라라는 판결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사제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3명이 중요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명, 그 2명의 판사가 이제 다수 의견이고 한 명의 판사가 소수 의견이 됐는데, 그 다수 의견은 인권위원회의 조치가 연방수정헌법 제1조 그 1조 상의 권리, 그 수정헌법 1조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다수 의견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파 측의 거부가 넓은 개념의 차별에 해당하는 가운데 스파의 정책 유지 여부는 수정헌법 1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파 측이 나도 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안 받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인권에 위배된다라고 내린 그 판결 자체는 수정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스파 측에게 오로지 이제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2명 다수 의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2대 1로 다수 의견이 2명, 소수 의견이 1명이라고 했죠. 이 항소법원 3명 합의부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그 한 사람, 그 판사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한인 2세 판사 케네스 이 판사였습니다. 이 케네스 이 판사는 이 올림푸스 스파는 20년 넘게 그동안 아무런 그 민원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들의 팔러시를 잘 유지해 왔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초 단 한 명, 그러니까 이거 헤이븐 윌비치를 말합니다. 그 단 한 명이 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개입을 해버렸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케네스 이 판사 소수 의견으로 기록됐지만 그의 의견은 계속됩니다. 케네스 이 판사는 워싱턴주 인권위원회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주인권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약했던 아시안계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자, 케네스 이 판사는 특히 한국식 스파의 특성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는 한국식 스파는 포र 시즌스나 리츠 칼튼처럼 은은한 음악과 또 라벤더 향이 감도는 그 개인 라운지가 있는 스파와는 많이 다르다라면서 한국식 스파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식 스파는 수백 년의 전통의 뿌리를 둔 이 한국식 스파. 고객들이 완전히 알몸 상태로 함께 앉아 있고 다 같이 공개된 그런 공간에서 전신 때밀이를 받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 일반적인 고급 호텔의 그런 스파와는 다르다. 그런 스파는 이제 대부분 수영복 같은 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다르고 고객들이 완전히 알몸으로 그 뜨뜻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뭐 때밀이도 하고 이런 것이 한국식 스파다. 그 올림픽 스파는 지금 헤네스 이 판사 내가 말한 그런 한국식 스파다. 일반 스파는 좀 다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스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그곳에서 어떤 분위기로 힐링을 받는지를 이 한인 2세 케네스 이 판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판사는 이어서 이 주정부의 조치는 여성들, 심지어서 소녀들조차도 남성 생식기를 가진 고객들과 함께 알몸 상태로 그냥 다 같이 있어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스파의 출입 제한 정책은 성적 어떤 지향 그런 문제가 아닌 신체적인 특성, 즉 남성 생식기를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주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에 밀려서 이 케네스 이 판사의 주장은 그저 소수 의견으로 기록만 되었고요.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습니다. 2대 1로 일단 졌으니까, 소수 의견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출입을 시켜라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올림푸스 스파 측은 너무나도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법적 공방 때문에 완전히 자신은 피폐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 한 명, 덜렁덜렁 들어가겠다는 그 한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푸스 스파 측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며 신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이 그 개인이 알몸으로 여성들과 그 목욕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결정.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 상식과 어떤 양심만으로 일반적인 일반 평범한 사람의 양식만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국식 스파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게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LA도 뭐 대표적인 뭐 W 무슨 스파 등등 더 고생하는 그런 스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LA에서는 그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그 실제 체험담을 말해주게 됐습니다. 그 LA에 있는 그 W 스파에서 낮이니까 사람 많이 없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여탕에서 홀로 이 목욕을 탁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한 거구의 백인 남성이 덜렁덜렁 들어오길래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나가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 프론트데스크에 말했죠. 아니 어떻게 여탕에 남자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프론트데스크에서도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을 해주기를 완전히 성전환 수술이 100% 마지막 하나까지 끝나지 못했지 본인이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를 막을 방법이 저희도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라고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뭐 그 업소에다가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냥 황급히 스파를 나온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한 여성분이 저에게 해준 것 들은 경험담도 좀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가 아니라 어쩌다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방금 전에 올림푸스 스파 얘기도 시애틀 얘기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이 충격적인 사건도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 있는 그 페더럴 웨이 지역에 있는 곳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워싱턴주 쪽의 얘기가 많네요. 자, 워싱턴주 페더럴 웨이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5살짜리 자신의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숨지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페더럴웨이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1시쯤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라는 그 신고를 받고 사우스웨스트 캠퍼스 웨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의식을 잃은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빠 한우진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궁한 뒤에 살인 용의자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29살의 한인 한우진 씨는 평소에도 이 금속 컵과 막대기 등으로 자신의 딸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그리고 학대 등을 해온 것으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인면수심의 이 한인 아빠는 아이가 저지른 실수에 분노해서 욕실에 아이의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몇 시간씩 방치해 놓거나 또는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구토를 하는 딸을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작 5살. 이제 막 세상을 마주할 이 나이의 아이는 아빠의 손에 짓밟혀서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한우진은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딸을 때릴 때, 주먹을 휘두를 때 있는 힘껏 때렸다. 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아이의 발을 앞서 말씀드렸죠. 욕실 벽에 욕실에 이제 변기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변기에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꽁꽁 묶어 놓고 또 뭐 손잡이에 또 아이의 다리를 묶고 변기 쪽에는 뭐 손을 묶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잔인하게 아이를 욕실에다 묶어놓고 몇 시간씩 방치해놨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들어와서 3시간, 4시간 만에 아이를 풀어갖고 뭘 또 먹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먹이는데 아이가 제대로 먹겠어요?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것 때문에 격분해서 텀블러 같은 걸로 아이의 손과 발을 여러 차례 때렸다. 라고 이게 이제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경찰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한우진은 2급 살인 혐의로 워싱턴주 킹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고요. 보석금은 무려 5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석금은 대부분 웬만하면 폭행이나 이런 형사범이 심한 가중 그런 심한 폭행범이 아니면은 5,000불?
만 불, 2만 5천 불, 뭐 이 정도가 대부분인데 10만 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형사범일 경우에 그런데 5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라는 것은 정말 이 재판 받기 전부터 아예 이 법원이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최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당의 하나의 그 비일이 있습니다. 이 메가 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메가 법안이죠. 그 메가 법안에 낙태가 포함된, 낙태가 보장된 일부 주는 낙태가 허용되고 어떤 주는 낙태가 허용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낙태가 허용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의료보험사에는 연방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그 막판에 그 법안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이 연방 상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경우에 이 보험 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에서 수혜자들의 그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이 연방 하원에서 최근에 통과된 이 메가 빌, 메가 법안에 막판에 이제 뭔가 수정돼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 수정된 조항에 따르면 의료보험사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주 지역에만 연방 지원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낙태가 허용된 지역에는 연방 지원금 안 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 등 무려 미국의 12개 주가 이 낙태 허용 주 정부입니다. 워싱턴 D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게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비가 오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보험 가입을 안 받아주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DC 등등등 낙태가 허용돼 있는 주에는 결국 그래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지금보다 한 40% 정도 뛸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너무 비싸지니까 보험을 들지 못해서 결국은 수십만 명이 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보조금 만료가 되면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병원, 의료기관, 특히 이제 시골 지역, 외곽 지역의 이 재정에도 이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어찌 보면 좀 무시무시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엄청난 내용이 하원의 메가 빌이라는 그 마지막 부분에 살짝 수정이 돼서 막판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상원으로 올라갔는데 상원도 사실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주시해야 됩니다. 일반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연방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또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1년에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 네, 아니요. 일론 머스크는요, 꼴등입니다. 꼴등.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테이저건 등을 만드는 미국의 보안업체 엑선 엔터프라이즈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CEO인 릭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난해에 무려 1억 6,5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아서 미국에서 연봉 1위에 등극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기업, 이 400개 기업 가운데 CEO들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지난해 1억 달러가 넘는 급여를 받은 CEO는 스미스, 앞서 말씀드린 릭 스미스가 그 사람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라성 같은 기업의 CEO인데도 1억 달러가 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뭐 테이저건 거 만드는데 뭐 이렇게 연봉이 많죠? 여하튼 자, 2등부터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은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레리 컬프 CEO 8,400만 달러. 그리고 3위는 블랙스톤 회장입니다. 스티븐 슈어먼츠 8,400만 달러 연봉입니다. 그리고 4위는 팀 쿡 애플 CEO 7,460만 달러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절반 이하예요. 뭐 이거 상위 1, 2, 3등보다 한 절반도 안 됩니다. 3,770만 달러, 23위.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부자로 유명한 마크 저커버그, 이 메타 CEO죠. 2,700만 달러로 63위였습니다. 이 연봉이 뭐 1등이다, 63등이다가 그 미국 내 자산, 부호 1등, 63등과는 다른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뭐 연봉은 좀 덜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자산은 별로 없지만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자산, 부자 순위가 아니라 단순히 연봉 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성과 보상안을 둘러싼 지금 법적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지금 지급되지 않고 꽁꽁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일론 머스크는 연봉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기준이 아니라 연봉 기준으로 따진다면 일론 머스크 지난해 연봉 순위 꼴등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존과는 좀 다른 독특한 증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독특한 새로운 증상은 뭐냐면 쉰 목소리입니다. 쉰 목소리. 뭐 후두염이 살짝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증상입니다. 특히 그 오미크론 계열 변이에서 목, 성대 등의 염증이 두드러지면서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좀 변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좀 쉰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그 쉰 목소리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한 45%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2주 이상 이게 지속되거나 그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대와 후두에 약간의 염증이 생기면서 목소리가 변하고 심한 경우에 이제 말할 때 숨이 차거나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 쉰 목소리가 살짝 나면서 피로감을 좀 더 평소보다 많이 느끼시게 되나요? 그렇다면 새롭게 변이되어 나타난 이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아닌가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방 방법은요, 뭐, 늘 거의 비슷하게 얘기되는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백신 접종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백신 접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환기, 뭐 공기를 좀 리프레시 시키는 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 그리고 흡연 및 간접 흡연을 절대로 피할 것, 그리고 목을 자극하는 환경을 피할 것입니다. 이 목을 자극하는 환경은 뭐냐면 좀 먼지가 많은 환경이라든지 또는 좀 건조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좀 시끄러운 소음이 많이 있는 곳, 이것도 목을 자극합니다. 왜? 소음은 귀를 자극하지 왜 목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음이 많으면 그 소음, 음파, 이 웨이브 때문에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도 그렇지만 이 목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충분한 수면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 등등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 역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잘 아시는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